수연아,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딸은 미끄럼틀 옆에 앉아 있다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빠, 애들이랑 잠깐 여기서 놀고 있었어요. 제가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습니다. 잠깐 놀고 있었다고? 여기는 내가 몇십 년 동안 공들여 만든 공간이야. 그런데 이렇게 다 망쳐놓고 아무렇지도 않게 놀고 있었다고 말하는 거야. 딸은 짜증난 듯 눈살을 찌푸리며 대꾸했습니다.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요? 애들 놀다가 조금 어질렀다고 이 정도까지 화낼 일이에요? 제가 한숨을 쉬며 책장을 가리켰습니다. 이게 조금 어질랬다고. 내가 책장을 밀고 미끄럼틀을 놓고. 이건 그냥 어질러진 게 아니라 아예 내 공간을 내 멋대로 바꿔버린 거잖아. 딸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애들이 잠깐이라도 편하게 놀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자기 것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 말에 저는 차분함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내 것만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여기가 내가 힘들게 일하면서 얻은 내 공간이야. 그걸 내가 이렇게 망쳐놓고 내가 자기 것만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딸은 코웃음을 치며 대꾸했습니다. 아빠는 진짜 융통성이 없어요. 애들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기나 해요? 잠깐 좀 양보하면 되는 걸 가지고 왜 이렇게 소란을 피우는지 모르겠네. 그 순간 제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딸에게 한 걸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양보! 내가 양보하지 않은 게 뭐가 있어? 내가 장난감만 조금 두는 건 괜찮다고 했지. 그런데 지금 이건 내가 내 서재를 완전히 점령한 거잖아. 내가 내 말은 들을 생각도 없으면서 나한테 양보하라는 말을 할 자격이 있어? 딸은 화가 난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아빠, 그만 좀 해요. 저도 힘들어서 이렇게 한 건데, 아빠는 왜 그런 건 생각도 안 하고 자기만 억울한 것처럼 말해요? 제가 딸의 말을 끊었습니다. 힘든 건 내가 말했어야지. 나한테 숨기고 내 마음대로 하면서 이제 와서 내가 힘들었다고 하면 내가 그걸 이해해줘야 한다는 거야. 이게 무슨 일인가요? 사연자 정민철 님이 따님과 갈등이 심하신 것 같은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갈등이 심해진 것인지 오늘의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사연 들으시기 전에 구독을 누르시면 건강과 평안을 얻게 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민철이라고 합니다. 평범하게 살아온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살아온 길을 되돌아보면 제 삶도 나름대로의 이야기가 있더군요. 저는 젊었을 때부터 성실하게 일하며 가족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중소기업에서 일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티는 게 전부였어요. 결혼하고 나서는 집안일과 회사 일을 병행하며 아내와 함께 살림을 꾸리는 재미로 살았죠. 제가 한때 꿈꿨던 큰 성공 같은 건 이루지 못했지만 그 대신 저희 가족이 제게는 가장 큰 자랑입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내 정숙과 외동딸 수연이는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딸이 어렸을 때는 그저 웃는 얼굴만 봐도 피곤이 싹 풀리곤 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아이가 다 자라서 자기 가정을 꾸렸습니다. 수연이는 결혼해서 아이 둘을 키우며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위와 손주들 모두 착하고 밝아서 보기만 해도 흐뭇합니다. 딸이 잘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다는 보람도 느껴지곤 합니다. 아내와 저는 딸이 떠난 뒤 수원을 떠나 근교에서 전원 생활을 시작했어요. 평소 도시의 소음과 복잡함을 피하고 싶다는 제 바람 때문이었습니다. 조용하고 작은 집에서 아내와 함께 정원을 가꾸며 사는 게 제가 꿈꾸던 노후 생활이었으니까요. 아내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는지 집안에 자잘한 장식품을 하나씩 늘리며 새로운 생활에 적응해 갔습니다.
저는 아침이면 정원에 나가 꽃과 나무를 보살피고 오후에는 서재에서 책을 읽는 시간을 즐깁니다. 서재는 제가 가장 아끼는 공간입니다. 20년 동안 조금씩 모아온 책들과 사진, 그리고 제 일기장이 정돈된 채 놓여 있죠. 그 공간에 들어가면 그동안 살아온 제 인생이 하나씩 떠오르곤 합니다. 아내는 그런 제 모습을 보고 가끔 장난스럽게 투덜거리곤 하죠. 또 서재에 틀어박혀서 시간 가는 줄 모른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가족의 일상이 흔들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딸 수연이가 갑자기 전화를 걸어와 집에 들러도 되겠냐고 물어왔습니다. 수연이는 갑작스러운 부탁을 할 때가 많지 않기에 저희는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 물어봤죠. 수연이는 이사하는 집에 시기도 안 맞고 인테리어도 해야 돼서 2달 정도 저희 집에 머물러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딸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는 마음에 아내와 저는 선뜻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통화를 끝내고 나니 마음 한쪽이 조금 불편했습니다. 딸 가족이 오면 조용하던 저희 집이 갑자기 북적거릴 테니까요. 특히 저희 집은 마당은 넓지만 집 자체는 크지 않아 방이 넉넉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내도 그 점을 걱정했지만 딸이 잠시 머문다니 흔쾌히 준비하자고 했습니다. 사실 딸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는 제 성격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딸의 가족이 이사 온 첫날, 저희는 오랜만에 가족이 다 함께 모이는 것 같아 나름대로 반가웠습니다. 손주들은 밝은 얼굴로 저희에게 달려들며 제잘거렸고 사위도 조용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런데 사위의 태도는 조금 이상했습니다. 방에 들어가 짐을 정리하는데 고개를 숙인 채 짧게 인사만 하고 말이 없더군요. 제가 물어봐도 별다른 대답 없이 끄덕거리기만 했습니다. 평소 조용한 성격인 건 알았지만 그날은 유난히 무거운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그날 밤 아내와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당신, 사위가 오늘 좀 이상하지 않았어? 아내는 손주들이 귀엽다고만 하더니 제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워낙 조용한 사람이라서 그런 거 아니냐고 하더군요. 그래도 뭔가 찜찜한 기분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연이가 주방에서 요리를 하며 불쑥 물었습니다. 아빠, 서재방 열쇠는 어디 있어? 순간 당황해서 왜 열쇠를 물어보냐고 되물었습니다. 수연이는 아이들이 노는 공간이 부족하다며 서재를 잠시 놀이방으로 쓰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처음엔 농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딸의 표정을 보니 진지하더군요. 놀이방이라니 제 서재는 제가 20년 동안 공들여 꾸며온 공간인데 그걸 놀이방으로 쓴다고요? 제가 단호하게 안 된다고 했습니다. 딸은 아빠,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는 없잖아. 잠깐 쓰자는 건데, 뭐 그렇게 심각하게 굴어? 라고 볼멘 소리를 했습니다. 잠깐이라니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거냐? 여기는 내가 오랜 시간 공들인 곳이야. 잠깐이라도 망가지면 안 돼. 그렇게 단호히 말했지만 딸은 눈살을 찌푸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빠는 진짜 융통성 없네. 애들 좀 키워보면 그런 말 안 나와. 제 속이 답답해졌습니다. 하지만 말다툼을 더 이상 키우고 싶지 않아 자리를 떴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도 딸은 제 서재를 두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딸은 이번에는 한 발 물러선 태도로 다가왔습니다. 아빠, 내가 서재 전체를 쓰겠다는 게 아니야. 그냥 애들 장난감 몇 개만 두고 잠깐만 쓰려고 해. 아무것도 건들지 않을게.
아빠 책장도 그대로 두고 내가 매일 치울 거야. 딸의 말투는 이번에는 나름 조심스러웠습니다. 제 속이 여전히 불편했지만 딸의 간절한 눈빛에 더 이상 강하게 거절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알겠는데, 다른 건 절대 건들지 마. 책장이나 내 서류 같은 건 손도 대면 안 된다. 그냥 장난감 몇 개 두는 것까지만 허락해 줄게. 딸은 환하게 웃으며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제 마음속에는 왠지 모를 찝찝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딸은 약속대로 장난감 몇 개만 두고 서재를 사용했습니다. 손주들이 방에서 노는 모습은 나름 귀여웠고 아내도 그런 아이들을 보며 흐뭇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딸의 태도가 다시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딸이 뜬금없이 말했습니다. 아빠, 서재에 애들 미끄럼틀 하나 놔야 할 것 같아. 애들이 원래 놀이방에서 쓰던 미끄럼틀이 있는데 그걸 계속 찾네. 딸의 말에 순간 어이가 없었습니다. 미끄럼틀, 여기가 놀이방도 아니고, 그걸 왜 두겠다는 거야? 딸은 눈살을 찌푸리며 대꾸했습니다. 아빠, 그게 그렇게 큰 문제야? 손주들이 재밌게 지내고 싶다는데 왜 이렇게 못마땅해?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뭔가 싫은 예감이 들었지만 딸과 더 논쟁하기도 싫어 그냥 대화를 끝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집에 들어왔을 때 서재 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싶어 다가가 보니 그 안에는 사위가 들어가 책장들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서재 한쪽에는 이미 큰 미끄럼틀이 놓여 있었고 제 책장 몇 개가 구석으로 밀려난 상태였습니다. 순간 제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당장 안으로 들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여기서 뭐 하냐고? 사위는 놀란 표정으로 뒤돌아보며 당황한 듯 변명했습니다. 아버님, 그게 잠깐 자리만 좀 옮기려고 했습니다. 애들이 놀 공간을 더 만들어 주려고요. 제가 사위의 말을 끊으며 말했습니다. 자리 좀 옮기려고. 이게 자리 좀 옮기는 걸로 보여. 이건 완전히 내 공간을 망가뜨리겠다는 거잖아. 제가 사위가 서재에서 책장을 옮기는 모습을 보고 한참 열을 올리고 있을 때 딸이 뒤에서 다가왔습니다. 마치 제가 지나치게 예민하게 군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아빠, 왜 그렇게 예민해? 이건 애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잖아. 방 좀 넓게 쓰겠다는 건데. 아빠가 좀 이해하면 안 돼? 제가 들고 있던 서류가 바닥에 떨어지는 줄도 몰랐습니다. 이해를 하라고. 지금 내 공간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고도 이해를 하라니. 제가 딸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이 서재가 내가 몇십 년 동안 공들여서 만든 곳인 건 내가 잘 알잖아. 여기는 내가 일하고 쉬고 생각 정리하는 내 삶의 일부야. 그런데 그걸 이렇게 다 뒤엎어놓고 잠깐 쓰겠다. 그게 말이 되는 거냐? 딸은 한숨을 쉬며 손을 허리에 얹더니 대꾸했습니다. 아빠, 어차피 아빠 은퇴해서 여기 그렇게 자주 쓰는 것도 아니잖아. 서재는 그냥 방일 뿐인데 애들 놀이방으로 쓰면 어때? 우리도 잠깐 필요한 것뿐인데 그게 그렇게 큰 문제야?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방일 뿐이라고 그 한마디가 제 속을 깊이 긁어댔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 순간 사위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애들이 워낙 활동적이라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하지만 사위의 말투는 전혀 미안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마치 당연히 저희가 이해해줘야 한다는 듯한 태도였죠. 제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그럼 남의 집에 와서 남의 공간을 자기들 멋대로 바꿔도 되는 거냐? 사위는 말끝을 흐리며 고개를 숙였지만 그 태도는 여전히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딸은 사위 쪽을 힐끔 보더니 다시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아빠, 너무 삐딱하게 생각하지 말고
잠시만 우리 사정을 이해해줘. 우리도 여기 오래 있을 생각은 없으니까. 그 순간 아내가 방에서 나와 상황을 보더니 저를 달래려 들었습니다. 여보, 수연이 말도 좀 들어줘요. 이건 다 애들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애들이 편하게 놀 공간 하나 만들어 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아내의 말에 제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내가 중요하다고 수백 번 말했잖아. 내가 여기에 몇십 년 동안 쌓아온 게 있다고. 그런데 애들 핑계로 다 엎어도 된다고? 아내는 제 말에 눈살을 찌푸리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딸은 그런 저를 비웃듯 말했습니다. 아빠는 정말 이해가 안 되네. 자식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서 그래.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거 아니야. 제가 딸을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내 말을 이해 못한다고. 아니, 나는 내가 부모를 이렇게 대하는 걸 이해 못하겠어. 내가 뭘 양보했는데 이제는 여기까지 점령하겠다는 거냐? 딸은 제 말을 듣고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진짜 이럴 거야? 애들 보살피면서 잠깐만 쓰는 건데. 아빠는 그걸 가지고 이렇게 심하게 나올 필요가 있어? 사위는 옆에서 아무 말 없이 무덤덤하게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마치 그게 자기 일이 아니기라도 하듯이 말이죠. 그 태도가 더 저를 화나게 했습니다. 아내는 다시 한번 저를 붙잡으며 달랬습니다. 여보, 수연이도 힘들어서 그런 거잖아요. 너무 심하게 말하지 말고 좀 봐줘요. 제가 아내를 돌아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도 내가 여기에 얼마나 애정을 쏟았는지 잘 알잖아. 그런데 이렇게 마음대로 엉망으로 만들어도 된다는 거야? 이건 내가 참을 수 있는 선을 넘었어. 저는 그날 정말 참담한 심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제가 서재 문제로 딸과 크게 언쟁한 지 며칠 뒤였습니다. 화를 누그러뜨리려 애쓰며 지내던 어느 날 정원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혹시나 해서 서둘러 나가 보았습니다. 정원이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손주들이 정원 곳곳을 뛰어다니며 놀고 있었는데 화분 몇 개가 깨져 있고 제가 정성껏 가꾼 식물들이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잔디는 군데군데 짓밟혀 얼룩져 있었고 작은 텃밭은 마치 폭풍이라도 휩쓸고 간 것처럼 난리였죠. 그 순간 저는 손에 힘이 풀려들고 있던 물뿌리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정원이 저희 집에서 제가 가장 애정을 쏟는 공간 중 하나였기에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손주들은 그저 신나게 뛰어다니며 장난을 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라 그렇다 치더라도 어른들이 대체 뭘 하고 있는 건가 싶었습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가 딸에게 화가 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애들이 뭐 하고 있는지 알아? 딸은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정원에서 놀고 있어. 제가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습니다. 놀고 있는 건 알겠어. 그런데 그걸 그냥 놔둔 거야? 지금 정원이 엉망이 됐어. 화분도 깨지고 잔디도 다 밝혔다고. 딸은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보며 대수롭지 않게 대꾸했습니다. 아빠, 애들이 놀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렇게까지 화를 내? 순간 제 속에서 뭔가 끊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이건 내가 몇 년 동안 애써 갖고 온 정원이야. 그런데 그걸 이렇게 망쳐놓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제가 소리를 높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 정원을 가꾸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너도 알잖아. 그런데 애들 핑계 대면서 다 망쳐놓고도 괜찮다고. 이게 부모한테 할 소리야. 딸은 오히려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아빠, 진짜 예민하네. 애들이 실수로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난리 칠 일이야? 너무하는 거 아니야? 저는 딸의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평소 딸을 얼마나 믿고 아꼈는지, 그리고 애들마저도 제겐 소중한 가족이었기에 이 정도로 양보하고 참아온 건데, 그 모든 걸 딸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제가 한숨을 쉬며 정원으로 나가려는데 뒤에서 딸이 덧붙였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 돼. 아빠는 왜 그렇게 자기 것만 중요하게 생각해? 애들도 얼마나 답답하면 그러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뒤돌아보며 딸에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것만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내가 지금까지 내가 한 일들을 생각해봐. 서재 문제도 그렇고 지금 이 정원까지도 내가 다 엉망으로 만들었잖아. 그런데도 넌 내가 예민하다고만 말하는 거야? 딸은 제 말을 듣고도 눈을 부라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애들한테 조금만 이해해주면 될 걸. 왜 그렇게 난리냐고.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깨진 화분을 하나씩 치우며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땅에 엎어진 식물들은 되살릴 수 있을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뒤늦게 나와 저를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애들한테 너무 화내지 마요. 애들이 실수로 그런 걸 어쩌겠어요. 제가 아내를 돌아보며 대답했습니다. 실수도 한두 번이지. 애들이 문제라기보다는 이 집에서 내가 아빠로서 존중받지 못한다는 게 더 화나는 거야.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자신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재에 앉아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서재와 정원뿐 아니라 이 집 자체가 점점 딸 부부의 공간처럼 변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재에 앉아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재와 정원뿐 아니라 이 집 전체가 점점 딸 부부의 공간처럼 변해가고 있다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딸 가족을 받아들였던 이유는 잠깐 동안 리모델링이 끝날 때까지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희가 허락했던 선을 넘어서는 일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딸은 서재를 마음대로 꾸미고 정원은 엉망으로 만들고 이젠 제가 가진 모든 공간이 딸 부부의 손에 넘어가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돌아오는 건 변명뿐이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딸과 사위가 거실에 모여 있을 때 결심을 전했습니다. 이제 더는 못 참겠다. 너희가 여기서 지내는 건 오늘로 끝이다. 딸은 그 말을 듣고 눈살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아빠, 지금 우리 보고 나가라는 거야? 제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나가야겠다. 너희가 처음엔 잠깐 머문다고 했지. 그런데 지금은 아예 여기서 내 집처럼 살고 있어. 약속도 어기고 내 공간을 이렇게까지 망쳐놓고도 뻔뻔하게 굴잖아. 딸은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빠, 그렇게까지 할 일이야? 애들이 실수한 거 가지고, 잠깐 서재 좀 쓴 거 가지고, 이러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제가 딸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실수도 반복되면 더는 실수가 아니야. 그리고 내가 잠깐 썼다는 서재는 지금 내가 못 들어갈 정도로 엉망이 됐어. 나는 이미 참을 만큼 참았어. 사위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서재 정리하고 정원도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겠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제가 냉소적으로 대답했습니다. 돌려놓는다고. 그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건 내가 이 집에서 나가는 거야. 더는 이대로 둘 수 없어. 딸은 벌떡 일어나 제 앞에 섰습니다. 진짜 너무한다. 부모가 자식한테 이럴 수 있어?
나중에 사람들이 들으면 아빠 욕할 거야. 우리가 여기서 뭘 그렇게 크게 잘못했다고. 제가 딸을 쏘아보며 대꾸했습니다. 욕해도 좋아. 내가 부모로서 이 집과 내 공간을 지키는 게 그렇게 욕먹을 일이라면 차라리 욕먹고 말겠다. 너희가 지금까지 한 행동은 다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거냐? 딸은 화가 나서 문을 꽝 닫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위는 머뭇거리며 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딸을 따라갔습니다. 그날 오후 딸은 친척들에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이튿날부터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너 정말 너무하다. 자식들을 내쫓겠다는 게 말이 되냐? 민철아, 내가 너무 심하게 굴고 있는 거야. 애들 봐서라도 한번 봐주면 안 되겠냐? 저는 처음엔 몇 통의 전화를 받다가 더 이상은 듣고 있을 수 없어 전화를 꺼버렸습니다. 저희 집을 지키는 제 결정을 두고 왜 내가 이런 비난을 들어야 하는지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딸과 사위가 떠나지 않고 버티는 이상 제가 할 수 있는 선택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을 구했습니다. 변호사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주택 소유자 권리는 분명히 지켜질 수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퇴거 명령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당장 절차를 시작해 주세요.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와 퇴거 명령 절차를 논의한 뒤 집으로 돌아왔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건가 잠깐씩 흔들리기도 했지만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제 공간과 가정을 지키는 일이 더는 미룰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저녁 아내가 주방에서 밥상을 차리던 손을 멈추고 저를 불렀습니다. 여보, 우리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해요?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심각한 문제는 아니잖아요. 제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여보, 내가 몇 번이나 말했잖아. 지금 이 집에서 내 공간이 없어진다는 느낌이 든다고. 서재와 정원까지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도 아무렇지 않게 구는 애들을 어떻게 더 봐줄 수 있겠어? 아내는 상위에 손을 얹은 채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연이도 애들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가 좀 더 너그럽게 봐주면 안 돼요?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라는 말에 저는 속이 뒤집히는 듯 했습니다. 그래, 가족이지. 그래서 처음엔 내가 참았어. 딸이니까. 그런데 딸은 내 남편인 나를 가족으로 여기기나 했어. 내 공간은 내가 지킬 수 있어야지. 아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에는 서운함이 가득했습니다. 며칠 뒤 딸은 친척들에게 다시 전화를 돌렸고 친척들이 또 제게 직접 전화를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민철아, 너 정말 너무한다. 딸 하나밖에 없는데 그 딸을 내쫓겠다는 게 무슨 소리냐? 제가 전화를 받으면서도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제가 내쫓겠다는 게 아니라 제가 지킬 걸 지키겠다는 거예요. 수현이가 선을 넘었잖아요. 하지만 상대방은 계속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너는 부모가 돼서 그게 말이 돼? 내 딸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여기까지 왔겠어. 너 진짜 심하다. 전화를 끊고 나니 손이 떨리고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딸이 저를 이렇게 몰아세우는 것도 억울했지만 친척들까지 제가 나쁜 사람처럼 몰아가는 게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침대에 누운 채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다가가 말을 건네려 했지만 아내는 저를 외면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수연이가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를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 말에 가슴이 먹먹했지만 저는 아내의 말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여보,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건 오히려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한 거야. 딸이 나를 여기서 계속 무시하면 이 집은 누구의 집도 아니게 되는 거라고. 아내는 끝내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 등을 돌린 채 밤을 보냈습니다. 점점 저는 고립되어 갔습니다. 친척들도 가족들도 저를 차갑게 대했습니다. 심지어 아내마저 딸과 제 사이에서 괴로워하며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제 자신을 지키기 위해 저는 해야 할 일을 계속했습니다. 변호사에게 퇴거 명령 절차가 얼마나 진행되었는지 물어보는 것이 저의 하루 일과가 되어버렸습니다. 퇴거 명령 절차가 시작되고 나니 딸과 사위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딸은 이제 대놓고 저를 향해 화를 냈습니다. 집안에서 마주칠 때마다 비꼬는 말을 던졌습니다. 아빠, 정말 대단하다. 부모가 딸을 이렇게 쫓아낼 수도 있구나. 우리 애들한테도 좋은 본보기 보여줬다. 나중에 애들이 크면 이 얘기 꼭 해줘야겠어. 제가 딸의 말을 듣고도 대꾸하지 않으니 딸은 한숨을 쉬며 덧붙였습니다. 이런 부모를 둔 게 참 자랑스럽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딸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너도 자식이면 부모에게 이렇게까지는 하지 말았어야지. 처음부터 내가 약속을 지키고 내 말을 존중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야. 딸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존중? 아빠는 우리를 존중해준 적이 있긴 해? 우리한테는 처음부터 아빠 마음대로 다 하겠다는 태도였잖아. 제가 손을 떨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말하는 존중이란 게 내가 내 서재를 망치고 내 정원을 엉망으로 만들어도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라면 난 그런 존중은 할 수 없어. 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사위는 옆에서 여전히 조용히 제 눈치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퇴거 명령 관련 문서가 딸과 사위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딸은 문서를 받아든 채 저를 찾아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진짜 이렇게까지 할 거야? 부모가 자식한테 퇴거 명령까지 내리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제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이 집을 더 이상 우리 집처럼 대하지 않았잖아. 내가 지킬 건 지켜야 한다. 딸은 문서를 테이블 위에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알았어. 나갈게. 나가면 되잖아. 아빠는 이런 거에서 행복하냐고. 우리 가족 다 무너뜨려 놓고. 제가 눈을 감으며 말했습니다. 가족을 무너뜨린 건 너희야. 처음부터 내가 지켜야 할 걸 무시하고 내 맘대로 했잖아. 딸은 끝내 울음을 터뜨리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딸과 사위는 조용히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그 모습을 보며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여보,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요? 정말 잘한 선택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여보, 나도 괴로워. 하지만 이걸 참는다고 해서 우리가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나중에 더 큰 문제로 이어질 게 뻔하잖아. 아내는 제 말을 듣고도 고개를 저으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딸 부부는 떠났습니다. 손주들이 안녕도 하지 않고 졸린 눈으로 차에 올라타는 모습을 보며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음 날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조용함이 더없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아내는 한동안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고
저도 서재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지만 책 한 장도 넘길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켜야 할 것을 지켰다는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딸과 사위가 떠난 뒤 집은 지나칠 만큼 고요해졌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아내와의 대화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아내는 집안에서 무언가를 정리하거나 멍하니 TV를 바라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도 예전처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일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가 저를 쳐다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걸까요? 제가 식사를 멈추고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여보,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진 않아.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이 집은 더 이상 우리 집이 아니었을 거야. 아내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수연이는 우리 딸이에요. 당신이 그렇게 밀어내면 우리가 정말 가족으로 남을 수 있을까요? 그 말에 저는 대꾸하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내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알면서도 제가 선택했던 결정을 돌이킬 수 없다는 걸 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며칠 뒤 제 누나가 직접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누나는 다짜고짜 말했습니다. 민철아,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했냐? 애들 엄마 마음은 생각도 안 하냐? 제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수연이가 우리 집에서 한 일들을 생각해봐.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참았더라면 나중에는 더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거야. 누나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 말이 틀린 건 아니야. 하지만 자식한테 그렇게 차갑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건 부모로서의 도리가 아니지 않냐?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찔리는 듯 했습니다. 제가 정말 부모로서의 도리를 저버린 걸까? 그러나 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부모로서 해야 할 도리는 자식한테 모든 걸 내주는 게 아니라 지킬 걸 지키는 것도 포함된다고 생각해. 누나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무거운 발걸음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닫고 나서도 누나의 말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빠, 잘 지내? 애들은 잘 있어. 하지만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된 게 다 아빠 탓이라는 생각이 들어. 나중에 엄마가 더 힘들어지면 그 책임은 아빠가 져야 할 거야. 그 문자를 읽고 한참 동안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딸의 말은 여전히 저를 탓하는 내용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분명히 아팠습니다. 제가 답장을 쓰려다 멈춘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침대에 누워 있다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수연이한테 연락 좀 해요. 제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여보, 지금은 우리가 연락할 때가 아니야. 수연이가 진짜로 잘못을 인정하고 돌아올 때까지는 내가 먼저 손을 내밀 수 없어.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제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나도 힘들어.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참아야 나중에 더 큰 상처를 피할 수 있어.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갔습니다. 딸과의 연락은 끊긴 채 아내와 저의 사이도 어색한 침묵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제 결정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도 딸과의 연락은 없었습니다. 아내는 점점 더 말수가 줄어들었고 집안에는 답답한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아내가 방에서 혼자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갑작스레 몸져 누웠습니다. 병원에 데려가니 의사는 과도한 스트레스와 우울증 초기 증상이 겹쳐져 있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손을 꼭 잡으며 물었습니다. 여보, 그동안 많이 힘들었어? 아내는 피곤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그냥 이 모든 게 너무 마음에 걸려요.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이렇게까지 괴로워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재에서 혼자 앉아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제가 지켜야 한다고 했던 공간과 가정, 그 선택이 맞았던 걸까? 아니면 너무 완고했던 걸까? 그러나 동시에 제 자신을 탓하는 마음과는 별개로 지금의 침묵을 유지해야 한다는 확신도 있었습니다. 며칠 뒤 딸에게서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평소 딸이 직접 글을 쓰는 걸 좋아하지 않던 성격이라 이 편지를 보내기까지 고민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빠, 그동안 너무 화가 나서 연락도 못하고 아빠를 원망하는 생각만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아빠가 왜 그렇게 했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내가 아빠의 공간을, 아빠의 마음을 제대로 존중하지 않았다는 걸 이제야 조금씩 느껴요. 하지만 저도 정말 힘들었어요. 애들 때문에 잠깐이라도 머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는데 그게 아빠한테는 큰 잘못으로 보였다는 게 너무 답답했어요. 아빠가 여전히 화가 난 상태라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중에라도 괜찮아지면 우리 한번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편지를 읽고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저릿하면서도 딸의 진심이 조금씩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먼저 연락을 해야 할지 아니면 딸이 완전히 잘못을 인정할 때까지 기다려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아내에게 편지를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여보, 수연이가 이런 편지를 보냈어요. 내가 이제 뭘 해야 할까요? 아내는 한참 동안 편지를 읽고는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지금까지 고집 부렸던 건 서로를 더 멀어지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수연이가 이런 마음을 전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먼저 다가가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이제는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할 때일지도 모르겠어. 그렇게 저는 딸에게 전화를 걸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전화기를 들고 번호를 눌렀을 때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딸이 전화를 받을지 그리고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여보세요, 아빠? 딸과의 전화 통화는 어색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수연아, 우리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 딸은 한참을 망설이는 듯 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빠가 그렇게 말해주시니까 고맙네요. 언제 만날까요? 저는 서둘러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우리 집으로 와. 오랜만에 얼굴도 보고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직접 이야기하자. 딸은 알겠다는 짧은 대답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 끝에 담긴 불안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아내와 함께 식탁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이번에 수연이가 오면 너무 따지려고 하지 말아요.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멀어졌는지 생각하면서 대화를 해봐요. 제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그럴 생각이야. 이제는 서로 상처만 주는 말은 그만해야겠지. 그렇게 주말이 되었습니다. 딸과 사위, 그리고 손주들이 차에서 내려
집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동안 쌓인 감정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와라. 딸은 어색한 표정으로 들어오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빠, 엄마, 오랜만이에요. 손주들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밝은 표정으로 할아버지, 할머니 하고 외치며 안으로 달려들어왔습니다. 손주들을 보며 아내의 얼굴에 오랜만에 웃음이 번지는 걸 보고 저도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거실에 모여 앉아 어색한 침묵이 흐르던 순간 딸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아빠의 공간을 존중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한동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딸이 이렇게 먼저 사과할 줄은 생각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수연아, 너도 힘들었던 거 알아. 하지만 내가 우리 집에서 했던 일들이 나한테는 너무 컸어. 나는 내가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내 공간을 침범한다고 느꼈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딸은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빠, 그때는 제가 그걸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너무 죄송해요. 그 순간 아내가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수연아, 우리도 그동안 너무 고집스러웠던 것 같아. 이제는 서로 조금씩 이해하면서 다시 시작하자. 사위도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저희가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는 너무 무리한 부탁을 드린 것 같아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으며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서로 힘들었던 건 다 잊자. 우리도 앞으로는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자. 그날 저녁 오랜만에 가족끼리 한 식탁에 둘러앉아 웃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손주들이 제잘거리며 떠드는 모습을 보며 아내와 제가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게 괜찮아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딸과 따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연아, 내가 너한테 너무 심하게 한 건 아니었을까? 딸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빠.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아빠가 참지 않으셨던 게 오히려 우리를 다시 생각하게 만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모든 게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었지만 가족 간의 관계를 회복하는 작은 출발점이 된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와 저는 한 침대에 나란히 누워 한참 동안 조용히 있었습니다. 아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오늘 참 좋았어요. 수연이랑 손주들도 웃고, 우리도 오랜만에 편안했어요. 제가 아내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서로 더 조심하면서 살아야겠지. 이게 가족이라는 걸 다시 깨닫게 됐어.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의 사연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사연자분께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리고 구독을 누르시면 여러분께 내일 좋은 소식이 찾아올 거예요. 그럼 다음 사연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